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더욱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과로를 권하는 사회에서 저녁 있는 삶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변화가 우선돼야죠. 오늘은 기업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35개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위에서 세 나라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작년에 그 주 52시간 저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그 법에 이제 따라야 되고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사회나 뭐 가정에 어떤 뭐 변화가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뭐 조금 세대별로는 다를 것 같습니다. 당장 아이를 키워야 되는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업의 외부적인 어떤 법 제도의 규정을 받다 보니까 강제적이긴 하지만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속 성장에 익숙해진 50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제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선진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요소, 예를 들어서 소득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명성, 이런 것 못지않게 가족의 어떤 삶 혹은 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균형 잡힌 삶,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워라밸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이 너무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직에 너무너무 헌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정말 끈떨어진 연처럼 그러면서 우울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좀 강제적으로 하면 우선 집에 일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대 분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소통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가족하고 약간 괴리된 듯한 뭐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미리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일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계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성만의 전유물이 되었던 육아휴직, 이제 남성도 많이 쓰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육아휴직 문제를 이게 시행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박사님 많이 늘었죠? 수치도.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그 총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년에 17.4%, 그러니까는 그래도 적은 숫자죠.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서 합해서 그런데 이 수치가 그러니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2002년부터 유급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은 너무 좋은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녀 노동자 모두 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2003년 당시에 전국에서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남성
104명이요. 그 수치가 무슨 계속 그렇게 되다가 2014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아빠의 달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가면 더 많이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높아져 갖고 2014년에 4.5%, 그리고 15년에 5.6%, 2016년에 8.5%, 그리고 2017년에는 13.4%로 10%대로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17.4%가 굉장히 큰 숫자지만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 육아휴직자 100명 중에서 남성은 17.4%다. 아직도 큰 숫자는 아니고 갈 길이 멀죠. 그래도 근데 이렇게 됐던 게 제도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남성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연구원의 조선주 박사님이 임신차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만 조사한 게 아니라 남성도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들한테 육아휴직 사용에서 어떤 차별을 느꼈냐 그랬더니 인간적 무시 모욕.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하면 쟤는 뭐 육아휴직을 가? 이 모욕이 차지하는 비율이 28.6%였어요. 그러니까는 차별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남성들 중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인간적 무시였다. 그러니까는 그런 분위기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아빠의 달 도입을 해서 15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그러면 안 가면 손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그 17년도에 10%대로 올라왔고 18년도에 17.4%로 올랐지만 여전히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 가겠다는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도 이렇게 기관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장 잘 나가고 일을 가장 많이 했던 남성 차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 초반 요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아이가 학동기가 되면서 맞벌이 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나옵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육아휴직은 권리로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가시는데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도록 하는데 저 스스로도 놀란 것이 뭐냐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금씩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사용률이 높아진다고나 할까요? 건강안정진흥원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실은 남성 직원 비율이 전체 25%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아빠들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절반 정도는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아까 우리 김남주 박사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거에 대한 차별감을 느낀다는 조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관행을 깰 수 있는 어떤 용기, 뭐 이런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처럼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건강가정진흥원 직장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제가 딱 이게 되게 그랬던 거는 여성들이 30, 40대 육아휴직 가면서 경력 단절돼서 더 이상 커리어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족진흥원에 있는 40대 이게 중심이신 축에 계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녀가 모두 다 학동기 육아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성만의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 그래도 아무리 남성이 저렇게 근데 남성이 적으면 더 가기도 어려울 텐데 너무.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권리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면 여성차별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실 차장급의 남성분이 신청하셔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뭐 선도해야 된다는 어떤 책무감 때문에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한 분이 그런 관행을 깨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부장으로 승진해야 되고 하는 그 급수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급이 있는데 그걸 목전에 두신 분들도 과감하게 아이하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신청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이제 CEO라든가 혹은 제도가 설계가 되고 그 제도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 근로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무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비율이 어느 좀 예, 다르다거나 뭐 이렇게 통계가 공공기관은 좀 뭐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공공기관이나 지금. 공무원들은 뭐 제도가 거의 뭐 저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화 제도를 이제 그 이행하고 제도로서 도입한 비율도 한 90%가 넘고요. 중소기업이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습니다. 도입률도 낮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육아휴직자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사용하는 율과 30인 이하의 어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전체 모수를 보면 한 95%가 100인 미만의 사업체예요, 한국이.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비율이 80%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하면 육아휴직도 80%는 안 되더라도 근접한 비율을 돼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3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직적인 기업 문화 지금 이제 그런 기업 문화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가 가로막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했는데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직도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려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그게 실제로 어떤지. 누가 많이 차별을 하냐 했었을 때 상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직 CEO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속 상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직장인 아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6,729명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직장인 43%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쓰지 못한다는 응답자 중에 한 40%가 눈치를 준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사라든가 동료 이 문화 자체가 이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쓰겠다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경험 연구를 좀 할 때 보니까 좀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적인 문화,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남자분들이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어떤 관행, CEO의 의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수평적이어야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제가 이제 39인데 제 친구들조차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여자 친구들이 이제 그런 문화들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결혼해도 결국은 경력 단절 될 거고 결국 승진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 아가씨로서도 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냐 하면서 뭐 이건 남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결혼을 더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게 기업 문화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제도가 막 만들어지고 좋아지는 건 최근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주위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니까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약이 덜한데 결혼한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일단 일가정 양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아이에게 발달의 어떤 특히 이제는 뭐 발달 장애가 문제뿐만 아니라 사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소자녀다 보니까 욕구가 많은데 뒤처진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거나 아이를 낳고 쉬고 돌아오면 아까처럼 일정하게 뭐 보이지 않는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자기 주변에서의 경험이나 언니나 뭐 부모 세대나 혹은 선배들을 보면 아직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나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가시면 되지만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여성과 남성의 이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치는 기혼 여성이 되는 순간, 특히 엄마가 되는 순간 대단히 불이익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여성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합리적 선택 과정에서 조금 더
평생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선택에 이게 추가 기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를 이렇게 좀 돌려놓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가족 친화 제도에 이제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 아이가 그때 경력 단절이 제일 그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저녁 늦게까지 이제 돌봄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우리 회사 잘 다니던 엄마들이 되게 이제 급속히 직장을 떠난다는. 한편으로는 그 워킹맘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서부터 계속 눈치 받을 것들이 누적이 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돼서 되지 않았을까. 그 기업에서 이제 취직을 잘 하고 일을 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승진을 하거나 기업에 뭐 임원으로까지 진출하고 이런 게 거의 아주 굉장히 그 낮은 수준 아닌가요? 좀 변화가 있습니까? 매우 낮죠. 물론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500대 기업의 임원 비율은 3%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여성의 대표성이 한국에 그 여성들의 교육 수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별 권한 척도나 이런 것들이 낮은 이유가 이제 대표성 같은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는데 그래도 뭐 20대 국회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한 17%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28.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여성에게 우선 할당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민간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험난한 관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제 능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처럼 이분이 자기 전생의 어떤 그 생애 과업으로 직장을 하려면 일단 남성처럼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 엄마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 엄마로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엄마에 대해서 격려보다는 사실은 또 이제 남성이 많았던 고위직에 많았던 기업의 관행을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격려받기보다는 쉽게 폄하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무 같은 경우에 그 고위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성의 어떤 수치를 면밀히 보고 있고 또 선진국처럼 일정하게 여성들을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의 이제 또 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많이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거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 뭐 그 선진 유럽이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같으면은 뭐 한 7, 80%, 스웨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고작 한 뭐 3개월 외에는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 그거죠 이제.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도 사실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식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여성이 좀 계셨더라면 그 돈으로는 아이를 못 키워요. 그리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어요. 사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나라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너무 적죠. 그리고 아이 돌봄이 여가부에서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딸리죠. 그리고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국은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이 40%예요. 근데 그 40%도 제가 만 500을 받는다. 그럼 500에 40이 아니라 상한이 있어요. 150만 원. 그리고 하한이 있어요. 50만 원. 그러면 역으로 소득 적은 사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50만 원 갖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상한이 좀 올랐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직접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그러니까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시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예, 그랬는데 이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비정규직이 높은데 그 비정규직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자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는 정부가 미가입자들도 우리가 자영업자들까지도 해서 급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는 말씀에 제도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기업도 뭐 출산휴가급여 안 줘서 사업주가 처벌받았다라는 기사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산후조리원을 갔더니 10명의 이제 여성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아서 이 산후조리에 온 여성은 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권고사직, 뭐 비정규직이라서 근데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피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 수치로 하면 한국 노동자들 중 5명 중 1명의 근속 연수가 6개월 미만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가입하는데 근속 연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여성들의 뭐 3중, 4중 차별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취업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진입이 어렵고 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또 유지율도 어렵고, 그러니까 진입이 제대로 제도가 갖춰진 데보다는 저렇게 영세 사업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설계를 하면 이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양극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은 응당 권리로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고요. 저출산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산업,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경쟁력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크 2에서는 가족 인증 기업, 기업과 가족 인증 기업 이런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가족 친화 인증 제도인가요? 네. 네, 기업에서 네. 네,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007년에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여성가족부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8년부터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었네요. 네, 지금 12년째입니다.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하시고 그 인증받은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처음 2008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14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는 3,328개 기업이 이제 가족 친화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많이 늘었고 또 특징적인 거는 초반에는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 중심이었다가 공공기관은 이제 의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서 작년에 저희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61%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난주 박사님이랑 아까 저희가 토크에서 한 것처럼 사실 이제 제도의 사각지대 혹은 또 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동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하게 이제 저희가 희망을 거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또 많이 만나고 있고 이분들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나 컨설팅들을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고 그 결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네, 가족 친화 인증 그러니까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뭐 혜택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여러 가지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부처에다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다양한 인센티브로 얘기될 수 있는 종류는 한 총 18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시는 것까지 하면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법무부라든가 뭐 조달청이라든가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출입국 우대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인 경우에 기업인 경우에는 출입국에 가시면 이제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시고요. 조달청에 이제 정보 관련 조달 업무를 하실 때는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에 우대도 해주고요.
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IBK 은행이나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서 금리 우대를 또 해주고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가족부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할 때 기술평가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대표를 만났을 때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출입국 우대 가실 때, 네, 바로 돼서 이제 그렇지만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이익에 자유롭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희 범부처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우대하는데 좀 더 많은 제도의 편의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죠. 기업들이 그럼 경쟁적으로 그럼 신청을 하나요? 뭐 있을 이제 인증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영세한 사업장이나 규모가 작은 쪽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는데 저희 기관이 조금 앞장서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평가 항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관련 법규를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많습니다. 13개의 법규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셔야 되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또 그걸 또 잘 하셔야 되고 뭐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을 잘 준수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 가족 친화 제도를 얼마나 이제 도입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최고 경영층의 이제 관심, 의지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 있고요. 도입은 되는데 또 이용률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도 보고요. 실제 근로자들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혹은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성들이 정말 많이 남자에 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복귀율 같은 경우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와서 그 직무에 얼마나 고용 유지가 되고 있고 복귀하고 있느냐 남녀 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 합산해서 일정 기간이 충족된 기간들을 저희가 이제 가족 친화 인증제를 수여를 하고 있고 또 행사도 크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증을 주는 기관은 아닌데 전년도 보니까 이제 장관님이 기업인들과 같이 하면서 행사도 크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을 주지는 않지만 인증받은 기관들을 열심히 홍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난이 있다면 어떤 좀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이 좀 선명하게 해서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시그널로 가족 친화 인증받은 기업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일가정 양립이나 뭐 이제 저출산 해결 문제나 뭐 이런 데 어떤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효과가? 글쎄 우리 뭐 김난주 박사님이 더 보충도 해주시겠는데 저희가 자체 이제 가족 친화의 우수 기관들을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확실히 이직률이 낮고요,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인증을 받은 기업이 직원들의 그 정책성 형성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이 단순히 내가 임금을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배려해 준다라는 그런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이제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시니까 계속해서 제도 도입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 뭐 다른? 저는 이제 그 건강가족진흥원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는요,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같은 경우는요, 인증기업 2016년에는 8.9%였는데 17년에는 18.5%예요. 전국 평균보다 되게 높은 거고요. 유연근무제 이용률도 높고, 그러니까는 인증 제도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유리천장 지수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그 육아휴직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률이 아니라 제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이거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 그래서 단축 이용률, 복귀율, 고용 유지율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읊어주시는데
와, 주옥 같은 법을 다 다루고 있구나. 그 법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세요라는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좋은 기업 운동이겠네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여가부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지표의 변화가 있는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넣으면은 이게 또 새로운 정책에 빨리 안착도 되는 거고 기업으로 하여금 홍보도 되는 거고. 저는 이 숫자가 AA라는 거 아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500인 이상 이제 300인으로 늘릴 텐데요. 그 대상 사업장 자체도 3,300개가 저거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AA는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으로 들어왔지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 인증받게 해주세요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또 중소기업이 60%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끼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아시아권에서 우리보다 조금 그래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그 일본의 경우는 뭐 크게 좀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게 있을까요? 그 일본은 정말 저희만큼 급격하지는 않지만 초저출산이라는 건 이제 저출산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했고 여전히 뭐 이게 또 그 생각보다 오래 한 거에 비해서는 신통치 저희보다는 낫지만 신통치 않아서 일본 사례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정 이제 회사인데 야근자들이 퇴근하라 그래도 거기도 이제 일본도 저희만큼 위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근을 못 하니까 드론을 6시 딱 되면 드론을 띄워서 야근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야근자의 명단을 밝히고 뭐 이런 시도를 하니까 실제로 4개월 후에 야근 근로자 수가 3분의 1로 줄고요. 야근 시간 전체 근로자가 했던 야근 시간이 한 20분의 1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권이 왜 이제 윗분을 잘 모셔야 될 것 같고 윗분이 먼저 이렇게 퇴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위계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준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칼퇴근, 정시 출퇴근제 뭐 시행하자.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유행처럼 돼 있잖아요. 네, 6시 땡 하면 좀 나가라. 뭐 이렇게도 하고. 공공기관 같은 게 어떻게 저희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시 퇴근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가족 친화 인증받은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 PC를 자동으로 이게 끄게 한다고 해요. 퇴근 이후에는 뭐 카톡도 금지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문화로 정착이 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의지가 약하면 뭐가 있냐면 뭐 커피숍에 모여 앉아가지고 다시 노트북을 킨다. 뭐 그런 아니면 우스갯소리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적응을 못 하기도 하는 것 일을 같아요. 한다. 습관과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문화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두 분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거나 뭐 경영자의 어떤 의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윤 그리고 시장에서 선점해야 된다라는 게 기업의 어떤 논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라, 또 육아휴직 충분히 줘라, 육아휴직하고 와도 좀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 고용을 유지시켜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업들이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전,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보전 그리고 이제 설득하는 어떤 유인 기재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국가는 아니거든요. 국가는 전 사회를 관리를 하고 장기적인 걸 설계를 하는데 기업은 일단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남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느끼는 그 기업의 부담들을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크 2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와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토크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워라밸이 되려면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뭐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이제 현 정부에서도 공공 부분부터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려면 결국은 이제 민간 부분으로 깊숙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민간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이 좀 많이 이거를 이제 기업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이 뭐 변해야 우리 사회 미래가 변한다 이걸 주제를 하는데, 기업의 문화 중에서 이런 워라밸 이걸 정책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CEO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CEO의 의지다,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한 기업에서 물론 이제 그 CEO들이 다 바쁘신가 못 나오셔서 대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운수회사 같은 데서도 참 쉽지 않거든요. 운수업은 특례 업종인데요. 장시간 근로인.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이제 자주 뵙는데 에코 드라이빙 그래서 이제 그 운전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에코 드라이빙 하면서 아낀 비용을 가지고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희 뭐 포럼의 주 운영자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여쭈면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CEO를 독려할 수 있어야 되고 CEO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본인도 이거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해마다 체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친화 인증받기 전에 기업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가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서 만났는데, 실제로 이제 문전에서 거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CE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좀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CEO 의지가 가장 강하다, 아주 중요하다. 예. 우리 박사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이 제도만, 그리고 이 제도가 꽃피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더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고, 여기서 다루는 지표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예. 청년들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받은 기업이면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런데 지금도 이 숫자가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확산을 시켰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는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한 것이 가족 친화 인증기업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이제 직장 어린이집, 한마디로 엄마가 일하는 공간 가까이에는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이 여성들에게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확대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 또 되진 않더라도 별도 어린이집을 개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나 뭐 큰 정당들도 사실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들과 좀 연계하는 노력들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말 저희가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거주하든 안전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보육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가 5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 있는데 지금 300인 이하로 300인 이상이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40%를 이제 사실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조기 달성하면서 이제 50%까지 가겠다라는 욕심을 내고는 계시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 지금 사립 유치원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전체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기에 더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 거냐를 염려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 또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공화 시키는 방안들 하고, 또 기업들이 그런 유치원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컨택을 해서 직장
내는 아니더라도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들과 뭔가 하는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지금 15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2년까지 1,800개소로 확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명한 대로, 정책 의지를 표명한 대로 좀 더 빠르게 초과 달성돼서 지금 우리 사회자분이 경험했던 거나 제가 한 20년 전에 경험했던 이런 경험치들이 지금의 그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의 공포, 육아 공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가정 양립,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제도나 문화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또 혹은 또 일가정 양립의 어떤 보편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혹은 뭐 이제 이사장님이나 박사님이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의 일부분을 좀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정부는 어쨌든 뭐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이것이 민간 영역으로 가려면 이제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가족 친화 인증,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가족 친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높이면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인증의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워라밸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인증의 지표를 좀 개선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인증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전후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비용 마련을 해서 사후 온라인 뭐 신청부터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한 번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인증 받고 나서 인증 과정에는 또 공을 들이지만 인증 후에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또 사실은 그런 이제 비용이 좀 드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 인증이 잘 안착되도록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사후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사님. 예. 저는 우선 이제 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이제 고용보험에서 나가기보다는 좀 재원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장기적인 거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인식 개선 면에서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가 쓴 거예요. 집에서 아이랑 놀다가 너무 힘들면 유모차 끌고 밖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은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는 아이 낳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 혐오, 노키즈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한국이 아이를 존중하는 나라인가?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돌봄의 사회하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나눠서 키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임산부 보호석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공석으로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지자체는 거기에다 인형을 뒀대요. 그러면 거기에 앉으려면 그 인형을 치우고 앉던가 인형을 깔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그 배려, 그러니까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에 대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더 배려가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정부가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가정진흥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연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당장의 이윤보다는 큰 미래를 보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